저의 역대급 사이다 사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간녀 주제에 말이 많네. 난 우리 주원 아빠한테 미련 없어. 그러니까 네가 데려가서 잘 살아보던지 알아서 해. 어차피 오래 못 가겠지만 마탱이가 저렇게 간 눈가를 보고도 불륜이 가능한 게 신기하지만 말이야. 너도 팔자 조진 거야, 알아? 어차피 우린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예요. 그거 알아요? 정석 씨가 얼마나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아들한테만 온 관심을 쏟으면서 키우고 있으니까 정석 씨가 돌아서죠. 도박도 그래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만났지만요. 하지만 이제 나랑 만나면서 도박도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석 씨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이건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알아? 나한텐 아주 고마운 상황이지만. 아, 네. 그러세요? 참, 개소리도 별나게 있어서 하네. 난 주원 아빠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회사도 그만두고 도박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놈을 건져다 어디 잘 살아봐. 뭐 잘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도박장에서 만났다면서 그걸 모른다고? 인생 헛살았구나. 넌 앞으로 더 당해봐야 인생을 알겠어. 아, 그렇고 말고. 난 애도 없고 오로지 정석 씨뿐이라고. 그래서 나한텐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거든. 알아? 도박장에서 정신 못 차리는 놈들 한둘만 내가 봐왔겠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딱 우리 정석 씨고. 아직 안 늦었어. 난 우리 정석 씨 멈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이혼이나 해줘요. 이미 이혼 도장은 찍어서 보냈어. 앞으로 귀찮게나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그리고 우리 주원이 얼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좋다니까 안 말릴게. 네가 데리고 잘 살아. 그래봤자 넌 상간녀에 불과해. 어차피 이혼하면 끝이지. 뭘 상간녀 거려? 그럼 넌 이혼녀겠네. 다신 볼 일이 없길 바랄게. 이혼 도장 찍었으니까 정말 끝이겠네? 다행이야. 미련도 없어 보여서. 그래,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어차피 정석 씨는 절대 나랑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돌아갈 일은 당연히 없을 거거든. 상황 파악 못하고 열심히 떠들어대는 전 남편의 상간녀를 뒤로하고 저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주원이랑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거든요. 도박에 빠져서 회사까지 관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톨도 얻어낼 수 없는 게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상간녀 따위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주원이를 아빠 없이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일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주원이를 낳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에서 기획 마케팅 일을 했었는데 경력이 8년이나 끊긴 저를 받아줄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전 경력을 살릴 수가 없었고요. 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하기에는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의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고 식당계의 대기업이다 보니 월급 떼어 먹을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홀서빙에서 점차 주방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제 식당처럼요. 그러자 식당 사장님께서 직원으로 제대로 일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정식 직원이 되어 그 식당의 매니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예 씨, 참 사정도 사정이지만 내 식당이다 내 가게다 생각하고 일해주는 게 잘 보여서 이렇게 매니저까지 맡기게 되었어요. 그동안 홀서빙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온 사람은 아마 선예 씨가 처음일 거예요. 본사에서도 선예 씨를 눈여겨보고 있다니깐. 이런 경우에는 아예 본사 쪽에 취직 제의까지 받을 수도 있다던데 난 선예 씨가 열심히 살아서 참 보기 좋고 도와주고 싶더라고. 본사 취직 자리는 대졸공채로만 뽑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잘해봐요. 그게 선예 씨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늘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저 열심히 주어진 일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요.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까지 믿고 매니저까지 맡겨주신 사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요.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직원 추천이 생기면 바로 선예 씨 올릴 정도라니까.
나도 우리 식당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람이 정말 성공해야지. 안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맡겨주신 만큼 매니저로서 다른 직원분들도 잘 관리하고 서비스와 품질, 맛, 청결 어느 하나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셨고 저의 사정을 아는 사장님은 늘 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눈여겨봐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어떻게든 더 일하려고 하다 보니 빠르게 승진해서 매니저 자리까지 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매니저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사에 취직할 기회가 운 좋게 오게 됩니다.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저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본사에 취직하게 되어 제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우리 아들 주원이를 낳기 전 회사에서 쌓은 기획 마케팅 경력을 살려서 기획 마케팅 부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사람이 정말 노력하면 하늘도 알아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죠. 이제 우리 주원이 어른 될 때까지 제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도 들더라고요. 본사에서 일하는 건 몸이 더 편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퇴근하고 주원이랑 놀아준 다음 저는 머리를 싸매고 기획 아이디어를 계속 조사하고 만들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가면 그걸 구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슬슬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점차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생활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을 진작 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전 남편 따위를 생각할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제 앞에 갑자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붙잡을 사람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라 경계를 하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정말 못 잊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절대 지울 수 없는 그 얼굴이죠. 아니 글쎄 전 남편의 상간녀가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아주 퉁퉁 부은 얼굴로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라 당황하고 있던 저에게 불쌍한 얼굴로 흐느끼며 전 남편의 상간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수 도와주시면 3억 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저 이거 얼굴 정석 씨가 그런 거예요. 그 새끼 완전 도라이에 미친 새끼였다고요. 왜 맞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미안하죠. 그러니까 제발 도와달라고요. 같이 복수할 사람이 정말 당신밖에 없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한테 잘못 찾아온 거 아니고? 뭐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온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말해. 이거 얼굴 퉁퉁 붓게 때린 게 사채업자나 조폭이 아니고 전 남편이라는 거야?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 인간이 이렇게 저를 때렸어요. 아무리 말려도 자꾸 도박장 생각만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저는 마약이 더 끔찍한 절대 회생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남친을 버리고 정석 씨를 선택한 거였는데 도박도 마약 먹지 않더라고요. 같이 복수해요. 언니도 전 남편한테 감정 안 좋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공생을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다고요. 복수 진짜 도와주시면 3억 드릴 수 있어요. 진짜예요. 더 이상 이렇게 맞고 살 순 없다고요. 그 돈이면 조폭이나 사채업자한테 가서 묻어달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나한테 온 거야? 3억이면 나야 좋지. 전 남편한테 당연히 감정도 안 좋고 개고생한 건 맞으니까. 그런데 계획이 뭐 있긴 한 거야? 언니가 도와만 주시면 이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복수라고요. 저 도와주실 거죠? 3억 드릴게요.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정석 씨를 나락으로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자고요. 알겠죠? 알겠으니까 일단 1억 5천이라도 먼저 보내. 그리고 복수 성공하면 1억 5천 더 주는 걸로, 오케이? 힘을 합쳐서 전 남편 그 자식을 나락으로 어디 한번 보내보자고. 그런 일을 하면 난 찬성이니까. 사실 저는 전 남편한테 맞고 살진 않았는데
도박에 폭행까지 더 최악이 된 전남편에게 복수를 안 할 이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들 주원이가 전남편 때문에 아빠 없이 자란 것도 서럽고 미안한데 도박꾼의 여자까지 때리는 폭군이라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게 나을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더 최악으로 달려가는 전남편을 보면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남편의 상간녀와 이렇게 같이 손을 잡을 일이 살다 생길 줄은 몰랐지만요. 목표가 같으면 손을 잡는 것쯤이야 거뜬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저한테 전남편의 복수를 도와달라고 한 이유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왜 꼭 제가 도와야 하는 건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1억 5천 보낼게요. 계좌번호 좀 여기 눌러줘요. 저 진짜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계속 맞고만 살 순 없으니까요. 그 인간 도박 못하게 했더니 물건 부시고 던지고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잠깐. 그런데 넌 왜 나랑 굳이 같이 복수를 하려는 건데?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인간을 어디에 묻어버리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든 나보다 힘세고 건장한 남자를 포섭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말이야. 언니, 저도 똑같이 당했다고요. 유정석 그 인간 절 두고 바람을 폈어요. 이렇게 더러운 기분이라니 전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의심한다고 또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언니랑 함께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모은 전 재산이에요. 이제 언니랑 같이 복수만 하면 돼요. 나락으로 보내버리자고요. 상간녀를 두고 또 바람을. 최악의 최악을 계속 달리는구나. 내가 이 복수를 돕는 건 순전히 돈 때문이야. 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전남편 그 인간을 복수로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꼭 성공하자고. 그래서 계획이 뭔데? 계획은 지금부터 세워야죠. 저는 언니하고 복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어떻게 복수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건 이런 방향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대책 없이 사는구나. 그렇게 널널해서 복수가 되겠어? 계획도 없이 날 일단 끌어들인 거라고? 아, 그래. 생각해왔던 게 뭔데 어디 이야기나 해봐. 들어보고 판단해 볼 테니까. 터무니없으면 난 손 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니 이미 입금했잖아요. 1억 5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라고요. 이 복수는 반드시 언니랑 함께 해야 돼요. 우린 같은 방식으로 당했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걸로는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없는 죄까지 다 씌워가지고 감방에서 평생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죄목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지만요. 그래. 그 인간이 우리 가족을 파탄내고 바람을 피고도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게 정말 괘씸했는데 아주 좋은데? 죄목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다 붙여보자고. 자, 가만 보자. 뭐가 좋을까? 일단 너 유정석 그 인간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친이 마약쟁이라고 했지? 그러면 마약 구할 수도 있지 않나? 마약 혐의까지 씌워버리자고. 우와, 언니 정말 천재예요? 무슨 아이디어가 이렇게나 좋아요. 세상에. 그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구해서 경찰한테 잡혀가기 전에 마약에 쩔게 해서 보내버리자고요. 그것만 하면 오래 안 살고 나올 텐데. 아, 저 폭행한 건 다 병원 가서 진단서 떼어놓을게요. 또 없을까요? 마약만으론 부족하지. 도박판에서 유정석 그 인간을 만났다고 했었지. 그러면 도박판 뒤를 봐주는 조폭도 있지 않나? 걔네들 털어버려야 하는 범죄들이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사기나 도박, 불법 그런 것들. 아주 넘쳐나죠. 그런데 그건 왜요? 설마 그런 것들까지 다 엮어서 보내버리자는 거예요? 와, 그러게요. 그쪽은 누명 씌워서 버릴 놈 없나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도박장에 밥 먹듯이 갖는 유정석 그 인간을 넘겨버리면 딱이겠네요. 이제야 너 좀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바로 그거야. 그렇게 우리 손 최대한 덜 더럽히고 무서운 놈들한테 무섭게 당하게 만들어버리자고. 빠져나올 수도 없게 말이야. 마약까지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서. 어차피 약에 취했으면 지가 뭔 짓을 했을지도 모를 테니까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지옥 같은 감옥의 나락으로 보내버리자고. 진짜 언니를 복수에 끌어들인 건 제가 머리털 나고 제일 잘한 일이에요. 언니 최고예요 정말. 괜히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들어간 게 아니구나. 경력 단절도 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유정석 그 개새끼랑 끝판내고 나서 내 인생이 피기 시작한 거야.
아들 주원이랑 둘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지. 그런데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사니까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잘하던 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온 거고, 그 인간 복수한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가잖아. 봐, 넌 정말 날 잘 찾아온 거 맞아.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해요. 그동안 언니한테 무리하게 군 거 이제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사과드릴게요. 제가 정말 전 재산 모은 거 다 드려도 안 아까운 복수 계획인 것 같아요. 이제 실행하는 것만 남았네요. 알면 됐어. 너도 어차피 똑같이 불륜으로 유정석한테 배신당했잖아.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지 아주 톡톡히 보여주자고. 네가 말한 그 도박판에 무서운 사람들한테 벗어던질 혐의 같은 거 싹 다 알아봐. 그럴게요.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해요. 누명 씌우는 거 우리보다 그쪽이 더 전문일 테니까요. 그 인간 나락가는 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겠어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마약도 그쪽 통해서 구해볼게요. 고마워요, 언니. 일주일 뒤에 그 새끼 감옥 가는 거 보고 1억 5천 마저 입금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일주일이면 정말 충분하겠다. 누명 씌울 게 한두 개겠어? 사람 담궈버린 거, 장기매매 같은 거, 마약, 도박, 뭐든 다 좋으니까 싹 다 모아가지고 업계에 유명한 사람으로 포장시켜서 평생 썩게 만들어주자고. 그러자고요? 그리고 감옥에서는 그런 큰 손으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누명 써서 간 찌질이 새끼로 제대로 퍼뜨리고요. 감옥에서 나락으로 보내버리려면 그 작업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이럴 땐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아주 좋아. 그대로만 진행하자고. 벌써부터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새끼가 억울하다고 해도 어차피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그렇게 조용히, 아니지, 그렇게 억울하게 영원히 감옥에서 나락가겠네. 딱이다, 딱이야. 아무래도 우린 정말 최고의 콤비인 것 같아요. 복수 대신해주는 회사라도 차릴까요? 정말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됐거든. 난 딱 여기까지야. 좋은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유정석 그 인간이랑 상관없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우리 주원이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일을 하며 살고 싶진 않아. 난 꼭 우리 주원이한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지금 하는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야. 그런 좋은 회사는 계속 다녀야 말이 되지 않겠니? 하긴 언니는 지금 유정석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가끔 아이디어 필요할 땐 살해할 테니까 아이디어만 좀 줘요. 그건 어때요? 언니가 범죄에 가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지금처럼. 일단 이번 복수부터 성공시키고 말해. 너 엄청 들떠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 또 조심해야지. 일 잘 처리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해. 그 전에 유정석 그 인간이 깜빵에 가면 더 빨리 연락 주고. 나도 기대가 되네. 그러게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복수 도와줘서.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 안 들이고 복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꼭 복수 성공시킬게요. 도박장 오빠들한테 연락해야겠다.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 남편의 상간녀가 머리가 꽤 돌아가더라고요. 유정석 그 인간이 감옥에 가서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다니,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역시 이런 건 그쪽에 몸담았던 사람이 제대로 아나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복수에 가담하게 된 저는 걱정이 안 되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정말 제 전남편한테 전남편이 하지도 않은 절도, 마약, 폭행, 살인, 도박장 운영 등등 수많은 죄들의 누명이 제대로 씌워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그런 걱정은 정말 기우였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가 남편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죄목이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도박장에서는 범죄가 밥 먹듯이 일어나니까 누명을 씌울 것도 정말 많았나 보더라고요. 약에 취해 있는 전남편의 보호자로 전남편의 상간녀가 가게 되었고, 미리 준비해둔 병원 진단서를 내보이며 가정폭력까지 추가로 집어넣었죠. 정말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렇게 깜빵에 쳐놓고 폰에서 은행에 알림이 울렸거든요. 1억 5천이 마저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전남편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보냈네. 1억 5천을 마저. 정말 3억이 있긴 했구나.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진짜였어. 아무튼 고맙다. 3억이라는 돈을 복수 도와줬다고 주고 말이야. 이제 너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 복수라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뭐 그것도 네 인생이고 네 선택이지만 말이야. 언니,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예요?
조금 감동인데요. 사실 제가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머리가 훨씬 좋거든요. 이걸 말하는 게 좋으려나 아니려나. 그래도 뭐 언니니까 특별히 얘기해 줄게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얘기할 거면 빨리 해보던가. 복수 계속하겠다는 그런 얘기면 나한테 굳이 얘기하지 마. 난 복수에 가담할 생각 더는 없으니까. 충분해 지금 복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손 안 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유정석 그 인간한테 누명 씌울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그 오빠들이 1억을 더 줬거든요. 언니 아이디어로 저는 1억을 벌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3억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이렇게 돈 되는 걸 알았으니 저는 멈출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와, 그래. 그 도박장 그놈들 입장에선 누명 씌울 놈이 필요했는데 딱 하니 가져다 준 셈이잖아. 고마울 만도 하지. 1억이라고? 그래, 한탕하고 1억이면 할만하지. 그럼 말리지 않을게. 내 아이디어는 계속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어. 다만 내 이름만 앞으로 빼줘. 내가 가담한 건 딱 여기까지니까. 당연하죠, 언니. 그냥 난 양심상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걸로도 돈은 벌 수 있다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착실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언니를 끌어들일 수는 없지요. 알겠어요. 그냥 난 그 3억 그거 이상으로 벌 거라는 거예요. 혹시나 돈 생각이 나면 얘기해요. 언니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그나저나 그 새끼 뭐라고 말하면서 감방 갔는지는 안 궁금해요? 그래, 유정석 그 인간 감방 가면서 뭐라고 하디? 그냥 감방 가서 죗값 치른다는 게 중요했지 뭐 마지막 말 뭐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네. 네가 말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잖아. 어디 얘기 꺼낸 김에 말해봐. 뭐라고 했는데? 언니는 참 쿨하단 말이야. 난 그런 언니가 정말 신기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록 우리가 전 아내 상간녀 관계로 만났지만 말이에요. 유정석 그 인간은 약에 취해서 개거품 물면서 온갖 헛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계속 깨우니까 날 알아보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이런 일들은 하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소리치면서요. 하지만 그걸 경찰이 믿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묻혔죠 뭐. 마지막까지 참 찌질하구나. 그래,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을 본 소감은 어때? 정말 잘했다 싶어? 나야 뭐 그 인간 잊고 산 지 꽤 돼서 사실 큰 감정의 동요는 없거든. 너처럼 맞고 산 적도 없고 말이야. 다만 또 불륜을 저질렀다길래 그냥 감방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 파탄내고 그렇게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복수에 참여한 거니까 뭐 3억이란 돈도 컸고. 당연히 통쾌하죠. 날 때리던 유정석 그 인간이 그렇게 맥없이 고꾸라져 있을 때 참 묘한 희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약에 취해 있다가 깨서는 난리를 쳐도 이제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날 때리지 못할 걸 알아서 그런가 봐요. 이번에 바람난 건 유부녀거든요. 둘이 아주 꼴에 도박을 하러 와서 눈이 맞은 거죠. 원래는 그년도 같이 보내버리려다가 말았어요. 알아서 벌벌 떨고 있을 테니까요. 유정석 그 인간이 이렇게 깜빵에 가버렸으니 언젠간 자기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공포감에 떨면서 살게 만들 거예요. 참 가지가지 했구나.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어차피 넌 계속 이 바닥에 있을 거라며. 유정석 그 인간이랑 바람난 유부녀 얘기까지는 내가 궁금하진 않아서 말이야. 어쨌든 고생했고 앞으로 너의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잘 되길 바랄게. 난 우리 아들 주원이한테 떳떳하게 사는 거에만 집중할 거니까 연락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거 되게 빼네. 언니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리울 거예요. 고마웠어요. 다음에 돈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내가 언니는 특별히 빌려줄게요. 이자 적게 받고요. 어깨 최하로다가. 그럴 일 없네요. 그럼 이만. 난 우리 주원이 챙겨야 돼서. 같이 복수하자고 해준 건 고마워. 나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덕분에 두 다리 뻗고 앞으로 더 시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거든. 잘 살아라.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남편의 상간녀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남편의 상간녀와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에 성공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잊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복수할 적절한 아이디어만 주면 돈을 줄 것 같아서 구미가 안 당긴다면 거짓말이지만 이제는 정말 아들 주원이만 생각하고 떳떳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아들 주원이는 유정석 그 인간을 하나도 안 닮은 정말 착한 아들이거든요.
엄마, 나도 이제 알 거 다 아는데 바람핀 아빠는 있고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고 해. 난 엄마의 새로운 연애를 응원한다고.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보니까 연애를 안 하고 살 이유가 없더라고. 알겠죠? 아니 우리 주원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컸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게 참 즐거운가 보네. 고마워. 엄마도 이렇게 세심하게 먼저 챙겨주고. 나 우리 주원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다른 사람 만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고. 엄마는 일이랑 연애 중이거든. 엄마, 일이 평생 엄마랑 연애해주지 않잖아.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일 중독이야. 내가 자면 엄마 회사 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 사실 다 알아요. 엄마, 충분히 회사에 능력 보여줬고 잘 나가잖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난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주원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배려심이 깊을까? 엄마는 정말 주원이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미 충분히 행복해. 정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우리 주원이한테 집착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주원이가 잘 크고 잘 지내면 그걸로 된 거라는, 엄마 마음 알지? 무슨 말 하는지도 알고? 알아도 안 돼. 이제 정말 우리 엄마가 난 남자친구 만났으면 좋겠어. 요즘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돌싱편 보면 정말 이혼은 흠이 아니던데. 엄마,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잖아. 나 결혼해서 떠나면 엄마 혼잔데? 난 그때 엄마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주원이를 너무나 얕게 봤네. 정말 고마워.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일하는 게 재밌고 주원이 커가는 거 보는 게 재밌어. 그게 엄마 삶의 유일한 낙이니까 너무 재촉하진 말아줘. 대신 이건 약속할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막지 않겠다고. 요즘엔 적극적으로 서로 대시하는 게 기본이야, 엄마. 엄마도 일 그만 좀 하고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좀 봐봐. 사실 내 여친 부모님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같이 살거든. 새엄마랑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 여친이 나한테 말해줬어. 엄마 연애하는 거 응원해주라고. 아주 진국인 여친을 만났구나, 우리 주원이가. 기특한데? 정말 엄마 감동받았어. 그래서 나는 솔로랑 돌싱글즈 그런 것들도 알고 얘기한 거구나. 보통 중학생들이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도 노력해볼게. 내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네. 그래, 엄마.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 이혼한 지도 몇 년이 넘었는데 나도 이제 거의 다 컸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내 마음 알지? 우리 아들 주원이 때문에라도 엄마가 열심히 분발해야겠네. 알겠어. 마음 활짝 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대시? 대시라도 해볼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엄마 연애 상담도 해주고 엄만 너무 행복하다.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았는데 그 사이 우리 아들 주원이가 정말 바르게 잘 커주었더라고요. 제가 일만 하면서 외롭게 지낼까봐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꾹 참았지만요. 언제 이렇게 다 큰 걸까요? 게다가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서 더 다행이더라고요. 이렇게만 행복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 같은,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들의 응원은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유정석 같은 인간은 깜빵으로 치워버리고 이제 정말 자유가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들이 연애도 잘하고 있고 저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에 저는 더 든든해져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총괄 본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총괄 본부장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총괄 본부장님은 정말 놀랍게도 저의 대학 시절 선배였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똑똑했던 선배를 세월이 흘러 다시 보게 되더니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세월까지 묻어서 더 명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선배는 저를 알아보고 따로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선배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으로 이를 잊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참 놀랐어. 잘 지냈어? 넌 여전히 예쁘네. 이건 반칙이지, 안 그래? 우리 회사 다니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보는 건데. 선배도 참, 선배야말로 더 잘생겨지게 있기에요.
무슨 나이 들수록 더 명품이 된 거예요. 여전히 선배는 잘 나가네요. 똑똑하고 멋지고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고 선배랑 같은 회사에 있는지 저 정말 몰랐어요. 영광이네요, 참.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선망의 대상이고 그런 건 아니야. 딸 혼자 키우느라 바쁘달까. 늘 먼저 간 아내만큼 해주지 못해서 혼자 열등감 느끼면서 산달까. 네? 선배 그러면 혼자 딸 키우면서 살아요? 아내분은 어떻게 먼저 갔다는 건 혹시 아이고 선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해요. 그런 얘기하게 돼서. 에이 아니야. 내가 먼저 꺼낸 건데. 선이 너한테는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어차피 같은 부서라 알게 될 텐데 뭘. 내 아내는 7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어. 그리고 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예쁜 딸을 혼자 키우게 되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능숙해졌어. 선배 그랬군요. 선배 참 대단해요. 혼자 그것도 딸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들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혼한 지는 벌써 10년도 훌쩍 넘었고요. 그런데요, 선배,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못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선희, 너는 대학 때도 늘 그랬어. 강인하고 씩씩하고 눈빛이 빛났어. 난 널 초롱이라고 저장해놨었는데 그 정도였다니까? 그래서 선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다. 네? 초롱이요? 아, 그게 뭐예요, 선배? 정말 이렇게 보면 선배도 참 엉뚱한 면이 있다니까요. 선배, 지금도 제 번호 가지고 있어요? 저 번호 대학 때부터 쭉 같은 번호인데.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지내서 나 결혼할 때만 부르고 내 아내 장례식에는 부르질 못했어. 미안. 부르는 게 더 실례일 것 같아서 그랬네. 아, 선배도 참 미안할 일도 많네요. 뭐가 미안해요, 그게.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도 똑같죠, 뭐. 선배 연락처 아직 있는데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했잖아요, 저도. 그럴 일도 없었고 그럴 겨를도 없었고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래, 선혜 너랑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일하면서 모르겠는 건 언제든 사내 메신저로 물어보고 내가 설명이 필요한 건 회의실로 불러서 따로 설명해 줄게. 앞으로 나도 잘 부탁한다. 우리 부서에 온 걸 환영해. 아, 환영해줘서 고마워요, 선배. 저 정말로 선배가 리더로 있는 이 총괄 부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저 정말 잘할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총괄본부는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 선혜가 왔으니까 더더욱. 초롱이, 우리 둘이서 있을 땐 초롱이라고 불러도 될까? 아직도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보니까 이 별명으로 널 부르고 싶어져서 말이야. 선배 참.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저한테 그런 귀여운 별명이 있는지 이제 한 게 아쉬울 정도니까요. 선배가 도와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정말 잘해볼게요. 초롱이 파이팅, 선배 파이팅. 아니죠. 본부장님 파이팅, 총괄 본부 파이팅. 정말 잘해보겠다는 저를 귀엽다는 눈으로 그렇게 다정하게 쳐다보는 선배의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반할 뻔했습니다. 물론 저의 착각일 수는 있겠지만요. 선배는 정말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제 별명을 초롱이로 정하고 저장해놨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뭔가 제가 대학 때 선배에게 특별한 후배였나 괜한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만으로도 설레었고요. 이 설렘은 제가 이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하게 돼서 다시 기획 마케팅 일을 하게 돼서 느꼈던 설렘과는 또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정말 설레더라고요. 선배랑 한 공간에서 일하니까 더 미치겠고요. 이런 저 비정상일까요? 아들 주원이의 조언에 따라서 정말 나는 솔로랑 돌싱글즈를 몰아보게 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보다 보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돌싱들이 있고 다양한 사연이 있고 저만 배우자가 바람나서 이혼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별한 사람도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정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게 이별한 사람, 나쁘게 이별한 사람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시각에 크게 반성하게 되었달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갑자기 변한 건 바로 그 대학 선배를 저희 총괄부서 본부장으로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아들 주원이가 응원해준 것처럼 먼저 대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너무 어색해지고 껄끄러워지는 건 아닐까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들에 잠도 못 자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요즘은 돌싱이고 그런 게 절대 흠이 아니라지만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거고 선배는 사별을 한 거니까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또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들이 선배의 인생에 방해가 될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사랑을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저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도 사랑 사연 위주로 듣고 있고요.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아들은 아무 걱정 말고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연애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막상 선배와 만나게 되면 걱정이 안 되지 않으니까요. 선배한테 이런 제 마음을 고백할 생각에 계속 아른아른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조언 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최대한 저의 과거를 지금보다 더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거의 상처와 배울 점들로부터 떨어져야 하니까요. 이전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은 바람피는 놈은, 도박에 손대는 놈은, 책임감 없이 회사부터 때려치는 놈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런 기억들을 통해 다시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지만 미련이나 원한은 뒤로 던져야 하니까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있거든요. 혹시나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저를 너무 안 꾸미고 돌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돌보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요. 물론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와닿진 않지만 마음을 조금 누르고 진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적인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의 가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선배에게 고백을 한다면 어떤 타이밍이 좋을까요? 시간과 인연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감정이 올라와 있는데 선배는 전혀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막상 적다 보니 또 두려움만 점점 커져가네요. 여러분, 저 어떡하죠? 현명한 여러분들의 조언이 강하게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감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면 이전의 상처를 그 관계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7년 전에 사별한 선배는 아직도 아내분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책에는 나와 있던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하기보다는 인연이라는 것을 믿으며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만나게 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데 저는 자꾸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요. 선배랑 솔직하게 대화해볼까? 그런 생각도 앞서는데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는 솔직한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돌싱편을 보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해 보여서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신뢰와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돌싱들끼리는 모두 이전에 상처가 있어서 이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면 신뢰와 이해가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은 이혼 사유, 똑같은 경험은 없으니까요. 나와 다른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들을 위한 이해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던데 저는 그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는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고 선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아들 주원이도 먼저 응원해줬고요. TV 프로그램을 봐도 요새 돌싱이 대세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숨지 말고 정말 용기 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결정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선배도 저처럼 이런 돌싱들의 연애에 열려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조언들을 남겨주시면 충분히 고려해보고 저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 맞게 실행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그리고 응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꼭 들여다보고 행동에 옮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7살 차이로 제가 첫눈에 반해서 대쉬했고 연애에 이르렀다가 결혼까지 무던히 이어졌어요. 아내는 엄마 없이 홀로 자랐던지라 상처도 무척 많고 20살쯤 혼자 사회에 나와서 힘들게 살았죠. 그런 사람을 제가 잘 보살피겠다며 큰 꿈을 갖고 프로포즈했어요. 아내 역시 결혼하고 예쁜 가정을 꾸리겠다며 꿈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결혼 후에 아내의 모습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맨날 피곤한지 집에서 자고 있고 제가 점심을 먹을 때쯤 일어나는 건지 그제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빠 일어났지 지금. 나 어제 새벽에 잤잖아. 늦게까지 영화 보다가 피곤해서 잤어. 아침? 오빠 알아서 먹고 나간 거 아니야? 아 이제 점심으로 먹는다고? 그래 맛있는 거 먹어. 나 지금 순대곱창 시켜 먹으려고.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점심 메뉴를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온 금액은 22,000원이었고 몸집도 작은 여자 혼자서 뭘 그렇게 많이 먹는가 싶었어요. 그래도 신혼이라 콩깍지가 씌어 있었고 아침 출근할 때 늘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게 큰 불만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거예요. 아내는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월 400이 되는 제 월급에서 제 용돈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아내가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맨날 말일 때쯤 되면 돈이 없다고 하고 매번 외식만 하려고 하더군요. 아, 오빠, 이렇게 더운데 무슨 밥을 해. 나 귀찮아. 그러지 말고 나가서 먹자. 어제 TV 보니까 부대찌개 엄청 끓이는 거 있지. 거기에 사리 추가해서 먹고 밥까지 비벼 먹으면 최고야. 얼른 모자라도 쓰고 나가서 먹자. 이렇게 평일날 저녁 외식은 당연하고 주말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값 나가는 곳에서 꼭 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야 가끔 만나니 저도 평범하게 돈을 썼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정말 척척 카드로 다 결제해버리고 대형 쇼핑몰에서 밥 먹고 근처를 돌면서 운동하며 오시며 거침없이 사대는 거예요. 결국 결혼 10개월 차 되었을 무렵인가요. 저는 불쑥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아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분이 나빠 보이더군요. 영주야, 우리 적금 든 거 얼마나 돼?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때 적금 넣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월급날이 월초이긴 하지만 월말마다 하도 돈이 없다고 하길래 말이야. 대충 카드 결제 내역 보면 너무 빠듯해 보이는데 적금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입을 삐죽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적금? 초반엔 들었는데 중간에 돈 부족해서 깼어. 다음 달엔 꼭 들 거야. 왜 그러는데? 이 말에 저는 두둥 하면서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돈 관리 잘해보겠다고 해서 맡겼더니 10개월가량 월급에서 제 용돈을 뺀 거의 3,500만 원의 돈을 다 써버리다니요. 매달 350씩 되는 수입인데 어떻게 하다못해 최소 50씩이라도 저금해두지 못했던 걸까요? 집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닌 게 신혼집은 어머니와 제가 돈을 합쳐 직접 자가로 샀거든요. 그냥 고슬고슬하게 모으기만 해도 일정액은 충분히 모을 수 있었어요. 남녀 둘이 사는데 애기도 없고 평일엔 집에서 한 끼 정도 먹을까 말까 해요. 자동차도 제 돈으로 이미 다 구입해서 할부도 끝낸 거라 크게 돈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매달 깔끔하게 350씩 다 써버린 거냐고요. 저는 돈 50만 원 갖고 한 달을 나면서 그걸로 기름값이랑 매일 점심 식사값, 커피값, 지인들 만나서 밥 먹는 용도로 쓰고도 몇만 원씩 남겼었거든요. 너무 실망스러워 아내에게 이 부분을 갖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뭐 나쁜 데에 돈 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잖아. 쓸 데가 있으니까 썼어. 밥 먹는 데에 쓰고 오빠랑 신혼기분 내면서 주말마다 나가면서 쓰고 그랬던 거라고. 왜 그렇게 화내면서 무섭게 말을 해?
그러면서 마냥 자기 속상하다고 돈 때문에 자기한테 화를 내냐면서 자기가 더 삐지는 거 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저는 가계부를 써서 매달 말일마다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다른 거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돼. 노트 하나 사서 거기에 매일 얼마씩 썼는지 그런 걸 적으란 말이야. 금액도 금액이지만 용도도 어디에 나갔는지가 중요해. 영주 너도 살림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직 습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애기도 곧 가져야 하고 집도 차도 다 우리 건데 돈 최대한 아껴야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가계부 쓰자. 그런데 이 말에 아내는 벌컥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가계부? 오빠 나한테 왜 돈 맡겨놓고 하나하나 다 검열하라고 난리야. 그럼 오빠가 해. 오빠 말 맞다나 나도 첫살림이고 해서 뭘 모른다고. 그런데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막 화를 내. 제가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닌데도 아내는 마구 불편해했고 결국 이 이야기는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딴엔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였는데 아내는 여기서부터 저에게 선을 긋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주야, 다음 달부터는 내가 생활비를 줄게. 너도 혼자 관리하기 벅차다고 하니까 그게 낫겠어. 대충 세금이랑 식비, 외식비랑 보험료 같은 거 내가 계산해서 그만큼 줄 테니까 그거 쓰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말을 해. 나 월급 400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야. 암만 못해도 한 달 100은 저금해야 돼.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었고 입이 대빨 나와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지만 정말 우리 둘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이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묘하게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집안 물건들을 탕탕 쳐대면서 무언의 화를 드러내더라고요. 와중에 더 불이 붙게 되었던 건 우리 어머니의 방문이었어요. 제 생각에 어머니도 그러시면 안 되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머니 딴에는 비싼 신혼집을 거의 다 사주신 셈이기도 했고 아들 어찌 사는지 들여다보고 싶으셨나 봐요. 게다가 저희 1년차가 되었을 즈음 근처로 이사 오시기도 했으니 운동 가시거나 마트 가시면서 종종 집배를 누르셨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치신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대셨나 봐요. 제가 들어도 좀 예민한 내용 같긴 해요. 아이고 냉장고가 이게 다 뭐냐? 저 오이는 뭐야? 다 썩어서 물이 줄줄 나오네. 세상에 이게 사람 먹고 사는 거 담아둔 거 맞아? 야채들은 다 썩어서 죽으래 먹으려고 이렇게 놔둔 거야? 새끼 너는 살림을 하기는 하는 거냐? 뭐냐 이게. 그리고 그 옷차림은 뭐야? 곧 애기 가져야 될 사람이 배는 허옇게 다 해놓고 다니고 정말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렇게 가르칠 게 많냐? 결국 이 트러블이 엄청 커지면서 아내와 어머니는 한바탕 싸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70세를 넘기신 우리 어머니와 30대인 아내 사이에는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었겠죠. 두 사람 다 저한테 서로 편들어달라고 화를 내는데 가운데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중재를 잘 해야 한다지만 저도 마땅히 답이 없었어요. 제 잘못도 있긴 한데 일단 아내에게 어머니 편을 들면서 좀 양보하란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결국 여기에 더 폭발해버린 아내는 이렇게 마구 따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우울증이 왔다면서 말이죠. 오빠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사사건건 요구하는 게 많아? 돈 줘가면서 나한테 유세를 부리지 않나? 일한다고 해도 탐탁치 않아 하질 않나? 어머니는 허구한 날 드나들면서 집 치워라 살림 잘해라 애 가져라 난리시지. 아 나 진짜 결혼해서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오빠랑 연애만 오래도록 할 걸 그랬어 진짜. 인생이 나한테 너무 무겁다 오빠.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니 며칠간을 제 출근길에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핸드폰도 꺼두고 잘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톡 프로필은 우울하다느니 후회스럽다느니 이런 어두운 내용들로만 채워두었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군요. 잘해보자고 한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든지 결혼 1년 차를 겨우 넘겼을 뿐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엔 어머니를 어떻게 바꿀 순 없고 제가 아내를 좀 잘 달래보게 되었네요. 영주야, 너도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아. 그러지 말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그 부분은 내가 따로 떼서 지원을 해줄게. 한번 해봐. 제 말에 아내는 고민하는 것 같더니 다음날 바로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더군요. 근데 저에게는 썩 좋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라 또 망설이게 되었어요. 이런 절 보고 아내가 또 예민해진 듯하여 결국 등록해주고 말았지만요.
나 스크린 골프 그거 해보고 싶었어. 내 친구들은 골프장 다니고 하던데 아직 나 골프 치고 이런 거 잘할 줄 모르니까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 오빠가 등록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의 끌려가듯이 같이 가서 등록을 해주었고 환경을 쭉 둘러보고 오긴 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의견은 반반이더군요. 뭐 다들 흔하게 하지 않냐는 평범한 반응과 안 좋은 것들이 온상이라는 염려 섞인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동안 아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좋아하길래 크게 신경을 쓰진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골프복도 사서 하나씩 챙기고 점점 진심인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좀 집에도 신경을 써주고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리시는 건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 딴에는 아내와의 분위기를 만회해보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얼마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 역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곧장 수락했었거든요. 오빠, 나 여기 다니면서 친해진 부부가 있거든? 다음 주에 다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하는데 부부 동반으로 가볼까? 거기 부부 오빠랑 동갑이래. 내가 제일 막내야. 한번 같이 가보자. 저는 워낙 낯선 자리를 기피하는 성격이라 안 내켰지만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제 또래라고 하던 그쪽 부부는 남자분 풍채가 좋고 키가 크더라고요. 제 또래라곤 하지만 한두 살은 더 어려 보였어요. 되게 호쾌하게 인사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수라고 합니다. 영주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쪽은 제 아내 정혜진이고요. 앞으로 종종 같이 밥도 먹고 시간 되시면 골프도 같이 나오시지 그래요? 이러길래 제 딴에 어색하게 웃어가면서 분위기를 맞췄어요. 슬쩍 보니 옆에 있는 아내분도 이 남편과 비슷하게 외모가 출중하더라고요. 마치 모델 마냥 둘 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외모도 눈에 확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볍게 밥을 먹는 동안 각자 부부 얘기밖에 공통 화제거리가 없으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내가 은근슬쩍 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뭐랄까 슬쩍슬쩍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주 본 자리도 아니고 처음 본 자리인데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우리 오빠는요. 저 이거 골프 치게 해줄 때에도 엄청 말이 많았어요. 게다가 얼마나 짠돌이인데요. 하나하나 돈 쓰는 거 가계부쓰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진 언니는 창수 오빠가 그런 거 절대 안 시키죠. 그러자 그쪽 예진이라는 분은 당황해서 저를 보더니 이내 웃으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쏟는 편이야. 돈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편하더라고. 정민 씨도 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센스 있게 너무 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적당히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쑥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창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역으로 자기는 우리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남자가 여자한테 돈 맡겼으면 맡기고 끝이지 뭘 하나하나 검수를 해. 그럴 거면 아예 주질 말아야지. 아니면 저도 신경 안 쓸 만큼 많이 벌던가. 안 그래요, 정민씨? 영주씨 너무 팍팍하겠다. 나 여자들 저런 마음 이해해. 저게 평균이지 뭐. 우리 와이프는 너무 꼼꼼해서 불편하고. 이렇게 말을 거두니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나요. 그러면서 이 인간도 은근슬쩍 자기 옆에 앉은 아내를 대놓고 안 좋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의도인진 전혀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는 타입이라 진짜 피곤하거든요. 밥 먹는 자리도 되게 고민하다 나온 거예요. 영주씨랑 나는 그러고 보면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 그지? 우리는 동갑내기 부부라서 늘 고만고만하게 의견이 부딪히거든요. 정민씨야 이렇게 어린 와이프 만났으니 얻고 다녀야지 뭐. 이런 데서 할 말은 아닌데 그거 하나는 기똥차게 부럽네요. 이러면서 말하는데 뭔가 사람이 썩 고급진 느낌이 안 들었어요. 외모야 훤칠하고 멋있었고 손에도 비싼 시계를 찬 데다가 끌고 온 차도 외제차였지만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정도껏 눈치를 봤어야지 이 남자의 한심한 대화에 껴서는 뭐가 그리 신났는지 자꾸 거두는 거예요. 그 집 아내 표정이 점점 나빠지는데 말이죠. 어머머 왜? 나는 예진 언니의 저 귀티나는 외모와 연예인 같은 얼굴이 너무 부러운데 아무리 여자는 나이가 깡패라고 하지만 내가 예진 언니를 이길 순 없지. 창수 오빠는 예진 언니 같은 와이프 얻은 거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 안 그래? 이러면서 거의 반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저건 진짜 칭찬 같진 않았어요. 너무 허물없이 말을 트고 지내는 듯한 모습에 저는 내내 불쾌했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후에 저보고 몇 번 또 그 모임에 가자고 하고 혹은 스크린 골프를 같이 다니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장 거절했답니다.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때의 분위기가 너무 짜증났기에 더는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잠깐 기분 전환용으로 다니는 줄 알았던 스크린 골프는 어째 날이 갈수록 점점 몸집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골프복을 그렇게 사대는 건지 모임이 생기고 또 누구랑 친해졌다면서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더군요. 저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고 이제 시간이 훅훅 지나 결혼 2년 차에 들어갈 텐데 아내는 아기 가질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어요. 왜? 아기 생기면 다들 신혼 끝이라잖아. 나는 한 3년 차까지는 더 놀 거야. 아직 나이도 적당하고 나는 충분히 아기 가질 수 있거든. 나이 있는 사람들이나 불안하지. 예진 언니 봐봐. 얼굴만 반반하면 뭐해? 몸속은 아주 팍팍 늙었을 텐데? 창수 오빠만 안 됐지 뭐. 그러면서 아내의 온 관심은 스크린 골프의 50% 그리고 그 집 부부의 50%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집에서 밥을 먹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뭘 할 때에도 온종일 골프 얘기에 그 집 부부가 해외를 갔네, 명품 뭐를 샀네, 그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파악한 부분은 아내가 생활비를 여전히 구분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식비랑 외식비, 경조사비나 생필품비 같은 명목으로 쓸 돈만 200만 원 정도로 매달 줬었거든요. 그런데 어째 매번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집에 쇼핑백만 가득 들어 차는 거예요. 집안은 주말에 제가 같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가 차일 지경이었고요. 이 부분으로 우리는 또 다툼이 오가게 되었고 화가 난 저는 스크린 골프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짜증을 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이제서 살림이라도 좀 신경 써. 난 영주 너한테 할 만큼 맞췄어. 대체 이게 뭐야? 돈을 월 200씩 주고 있는데도 집은 돼지우리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얼마 안 있으면 결혼 2년 차라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지 아내는 살림이나 경제 쪽 개념이 심각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지쳐있던 중에 우리 둘은 대화가 또 끊기게 되었어요. 저도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왠지 나 혼자만 노력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군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가는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도시락을 싸서 한강 앞쪽에 소풍을 가자는 거예요. 웬일로 자기 손으로 저런 걸 하겠다고 하나 싶어서 저는 못 이기는 척 알겠다 했고 아내는 정말 간만에 손수 요리란 걸 했어요. 유부초밥을 싸고 과일을 잘라가지고 담아서 같이 한강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당황스러운 풍경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보고는 그냥 둘이 나가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그 자리에는 그 창수인가 뭔가 하는 모시기 부부가 있는 거예요. 돗자리까지 다 펴놓고 테이블도 깔아두고 옆에 텐트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벌개져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아내가 속닥거리더라고요. 원래 부부들끼리도 교류도 하고 그래야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도 참고할 게 생기는 거야. 재밌게 잘 놀다 가자. 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앞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걸 반기겠나요? 어디까지나 너무나 아내 위주의 만남이고 즉흥적인 행동이라 내내 불편했어요. 게다가 중간에 도시락을 깔아두고 치킨과 이것저것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먹는데요. 제 눈앞에서 아내가 그 창수란 인간한테 반찬도 놔주고 그 집 아내도 안 하고 있는 일을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딱 봐도 그 아내 예진이라는 분의 표정은 꽤나 굳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도 기분이 나쁜데 예진 씨라는 분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싶더라고요. 아내가 엄청 콧소리를 내면서 캔도 따주고 과일도 놔주는데 눈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슬슬 짜증이 났어요. 가려고 말하려는 판국에 갑자기 그 예진 씨가 자기 남편 창수를 부르더니 저쪽 텐트 너머로 사라지더군요. 딱 봐도 이 모임은 망했다 싶었어요. 캔 정리하면서 슬쩍 보니 둘이 싸우고 있는 듯하여 우리도 서둘러 정리하고 대충 나왔네요. 그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이런 분위기가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한심한 소리를 하더군요. 예진 언니 말이야. 저번에 창수 오빠 말로는 되게 통이 크대. 그니까 좋은 의미로 통 크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오빠 앞에서 뭐 자기는 절약하고 가계부를 쓰네. 되게 고고한 척 했잖아. 작은 돈은 아껴 쓰는데 돈 크게 나가는 명품이나 비싼 가전 같은 건 훅훅 써버리나 봐. 그리고 얼굴 봐봐. 이번에도 눈 밑에 지방인지 뭔지 넣어서 한동안 선글라스 쓰고 나왔다니까? 얼마나 어려지고 싶은 건지. 하여간 언니도 욕심 대단해. 듣다 보니 저는 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내는 뜨끔하면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영주 너 저 언니랑 친한 거 아니었어?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게다가 뭔 그렇게 저 집 사정을 잘 알아. 그 창수인가 뭔가가 그런 얘기까지 영주 너한테 해줘? 왜?
아니, 저번에 오빠도 봤잖아. 창수 오빠는 그냥 모두 다 있는 앞에서 예진 언니 얘기를 나쁘게 해.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솔직히 저 오빠 외모 거의 연예인급에다가 돈도 많잖아. 그런데 자기랑 동갑이고 여자로서 나이가 많고 성격도 안 맞고 저렇게 툭하면 싸우니까 싫어진 것 같아. 저 언니도 좀 그래. 부자인 남편 만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맨날 모임 나와서 표정도 안 좋고 아까도 나한테 계속 퉁퉁거리더라. 내가 자기 남편 것까지 챙겨줘서 저 언니는 싫은 거야. 여기서는 저도 좀 할 말이 생겨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영주 네가 잘못한 거야. 옆에 아내가 뻔히 있는데 왜 네가 앞에서 먹을 걸 같이 챙겨주고 캔을 따줘. 내 눈에도 보기 좀 그랬어. 그러니 아내도 빽 하면서 따지지 뭐예요. 우리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더군요. 뭐야? 내가 뭐 딴 생각 있어서 그랬겠어? 다 같이 모였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거지. 앞만 봐도 저 언니는 나 견제하는 게 분명해. 내가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좋고 피부도 좋고 하니까 같이 있으면 짜증나나 봐. 전에 창수 오빠도 그랬거든. 예진이가 더 신경 쓴다고.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서 듣기 싫더라고요. 저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했는데 아내는 제 말에 엄청나게 흥분해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게 있어? 그 예진 씨인가 그분도 엄청 미인이잖아. 본인 못지않게 와이프도 연예인급으로 생겼던데 뭘 새삼 나이를 따지고 그래. 뭐야? 미인? 오빠 지금 미인이라고 했어? 어떻게 날 앞에 두고 딴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저는 집에 돌아오는 차 안 내내 물어뜯길 뻔했어요. 자기는 실컷 남의 남자 멋지다느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놓고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지나 어머니의 생신이 되었고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와 밥 한 끼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고 싶어하는 어머니께 그건 무리라고 나름의 설득을 해서 그냥 간단히 우리 집에서 시켜 먹기로 했는데요. 아내는 그것도 싫었는지 계속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한 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어머니 어제도 전화해서 내 밥 못 얻어먹는 거 너무 서운하다시는데 솔직히 나 진짜 너무 짜증난다 오빠. 뭐? 짜증이 난다고? 여기서 도화선에 불이 붙어 우리는 결국 또 엄청나게 싸우게 되었고요. 아내는 조금도 꺾이고 맞추는 것 없이 그대로 자기 골프 간다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생각 좀 해보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우리 둘의 사이를 생각 좀 하길 바라는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동일한 생각이시더군요. 나 앞만 봐도 걔 진짜 별로야. 언제는 나보고 뭐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다닌다며. 근데 그 스크린이야 뭐시기야 골프? 그런 거 한다고 애도 없는 여자가 자꾸 밖으로 나돌면 바람나고도 남어. 정민이 너 순진하게 자꾸 네 마누라 말 다 들어주고 그러지 마. 저거 애 가질 생각은 눈꽃만 티도 없고 시애미한테도 박박 대들고 돈만 쳤으면서 있는 거 보니까 네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워낙에 극단적으로 걱정이 많으시고 노파심이 있으신 어머니시지만 평소였으면 저도 걸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조차도 마음에 걸리고 찝찝하고 개운치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저보고 생각 좀 하고 시간을 갖자고 하더니 안 그래도 잘 안 하던 집안일을 거의 손 놓아버리다시피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했을 때 집에 없고 나가버렸고 저녁 시간 맞춰서 나갔는지 안방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밤중에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부스럭거리면서 나고 이쯤에서부터 우리는 각방을 쓰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불을 끌고 나와 밖에서 잤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지쳐버린 저는 너무 착잡해서 회사 동료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물론 제 일이 아닌 척, 남 얘기인 척 말이에요. 이 친구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꽤 결혼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좀 말이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땐 안 좋은 쪽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야. 네 지인이라는 그 집 부부 말이야. 그 아내란 사람 본인 남편 카드도 생활비도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맨날 나가서 돈은 펑펑 쓴다? 돈벌이 안 하는 여자가 말이야? 그럼 100%지 뭐. 아가씨인 척하면서 술집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물주 잡아서 연애질하고 있던가 둘 중 하나야. 가정 있는 여자가 밤마다 나가서 새벽같이 들어오고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돈 쓰고 다니고 쇼핑질하면 뻔한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슬프지만 후자 쪽이 맞을 것 같다. 아마 남자가 이미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말의 파장은 무척이나 컸던 게 저는 생전 안 하던 염탐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아무리 싸워도 집에는 붙어있던 아내였는데 지친다면서 저랑 마주치는 동선은 아예 피해버리고 있으니까요.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저랑 안 마주치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관심도 없었던 아내의 SNS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아내 역시 제가 그걸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지 요 근래의 화려한 활동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카페며 지방이며 어디로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밤에도 무슨 교회로 나가서 경치를 보러 다니고 있더군요. 말로는 친구들이랑 있다고 적어놨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스크린 골프는 하고 있는지 단체 사진도 찍어서 올려뒀던데 부부 동반으로 만난 그 창순한 남자와 몇몇의 남자들 이름 모를 여자들이 있더군요. 그 집 안에 사진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제 골프장에 갔던 사진들까지 있는 걸 보니 아주 그쪽에서 모임을 확장한 게 느껴졌어요. 헌데 좀 쎄했던 게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받은 거라면서 선물 사진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명품백, 쇼핑백과 꽃이었는데 제가 이런 걸 출근해 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어머니 생신 갖고 엄청 싸우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차단당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너무 미심쩍고 별로인데 그 와중에 계속 그 스크린 골프 사람들이랑 단체로 다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대놓고 창수 오빠네 어쩌고 적어놓고 그중 가장 껄떡지근했던 게시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웬 검은 사진 하나만 띄워두고 되게 의미심장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의심 많은 건 여자나 남자나 딱 질색이다. 그렇게 자기 배우자를 못 믿나? 아니다. 자기가 매력이 없어서겠지. 이런 인간들은 정말 최악이다.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누군가 댓글을 달아선 무슨 일이라고 하니 아내는 별일 아니라고만 달아놨더라고요. 여기까지 보고 난 저는 정말 한숨이 푹푹 꺼지도록 나오더군요. 아내랑 거의 집만 한 곳을 사용할 뿐 별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일방적으로 당했고 저 없는 곳에서 아내는 의문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루 지났을 거예요 아마. 하루 지난 그날 저녁 절대로 저랑 왕래가 없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바로 아내의 스크린 골프 모임에서 만난 그 창수 부부, 그의 아내인 예진 씨였어요. 다 같이 단톡방으로 짧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제 연락처가 있었더군요. 안녕하세요, 정민 씨. 저기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우리 집 앞으로 달려온 예진 씨는 기다리는 동안 초조했던 저에게 최악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기요, 저희 남편 창수 씨요. 이 사람 영주랑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모르셨죠? 저는 요 얼마간의 일로 혹시나 하는 의심을 하곤 있었지만 그쪽으로 완전히 생각이 흘러가진 않았었어요. 그러니 저에겐 너무나 듣기 싫고 갑작스러운 내용이었죠. 아니 그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증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이때 한숨을 푹 쉬면서 생기 없어 보이는 표정이던 예진 씨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민 씨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간히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요. 둘이 만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눈치를 챈 건지 핸드폰을 잠궈놨어요. 그래서 전 더 집요하게 뒤져보았고요. 이 말을 들으니 예전에 아내가 예진 씨가 집착이 있고 의심이 심하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지껏의 상황을 보면 저 역시도 우리 아내의 오지랖이 있다고 느꼈기에 예진 씨가 신경 쓸만해 보이더군요. 이후로는 예상대로의 얘기가 흘러나왔답니다. 솔직히요, 저희 부부 진짜 많이 싸웠어요. 영주 때문에요. 엄연히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나서 친해진 건 저였는데 자꾸 우리 부부랑 같이 밥 먹고 셋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하다 제가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져서 남편분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얘도 제가 견제하는 걸 느꼈는지 그 뒤로 정민 씨를 데리고 나왔더군요. 제가 기가 막혔던 건 지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남의 남편한테 대놓고 끼를 부렸다는 거예요. 저도 알만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무척 복잡한 기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일이 났더군요. 이혼하재요, 이 사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뜸 저보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영주가 끼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앞에서 둘이서 너무 쿵짝이 맞길래 제가 뭐라고 했더니 저를 쳐내려고 하는 거 있죠. 남자가 이혼하자는 말을 저렇게 강단 있게 하려면 옆에 새 여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증거도 저에게 다 있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아마도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 저런 말을 하는 걸 텐데 저는 제 아내와 그 창수라는 놈 사이에 증거라고 부를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자비 없이 예진 씨는 자기가 확인하고 발견한 것들을 다 늘어놓으시더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밤에 휘리릭 나가버려서 안 들어오고요. 생활비도 안 주더라고요. 그 인간 우리 고모네 회사에서 일하는데 약간 외근도 많고 업무가 자유롭긴 해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넘치는지 회사도 곧 옮길 거란 식으로 말을 하고 새 옷을 사고 향수 냄새 펄펄 풍겨가며 누가 봐도 새로 연애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정말 하다 못해서 블랙박스를 새벽에 따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이 뒤로 할 얘기를 너무 듣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듣기 겁났었거든요. 세상은 왜 나쁜 예감만 잘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블랙박스를 따보니 거기에서 영주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자리인 조수석에 앉아 우리 남편한테 오빠 거리면서 말이에요.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민 씨도 지금 충격이신 거 알겠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입장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저 정말 그때 딱 죽고 싶었어요. 어떤 심정인지 정민 씨 너무너무 잘 알아주실 거 아니에요. 정말 멈출 수 없는 데까지 와버렸고 들을 걸 들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허무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뒷얘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예진 씨의 분노가 더 골이 깊고 뼈에 사무쳐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영주가요. 제 남편 차에 타서 제 자리인 조수석에 타서 쫑알쫑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는 왜 예진 언니랑 결혼했냐?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는 이따위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게.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헤매길래 밥 사주고 커피 사 먹이고 자세 잡아주게 강사랑 같이 도와주고 했던 내 마음을 완전히 짓밟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 제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 살다 그런 쓰레기 같은 애는 처음 봐요. 어떻게 자기랑 친하게 지낸 언니 남편을 넘봐요? 그러면서 웃긴 건요. 정민 씨 충격받지 마세요. 자긴 자기 남편이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곧장 바로 창수 오빠 사랑해. 오빠랑 결혼해야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전 대체 요 근래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연달아 두드려 맞아야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갔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해버린 자체가 큰 죄였던 걸까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온몸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 간지럽고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리고 어지간히 저한테 열등감 있더라고요. 주제. 진짜 별 미친 걸 다 봤어요. 제 남편한테 예진 언니 가방 탐난다고 똑같은 거 사달라. 아니 더 최신으로 사달라고 졸라댔더라고요. 그걸 또 제 남편이란 인간은 그걸 꾸역꾸역 사주고 앉았고요.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이 백화점에서 영주 그년이랑 제 남편을 봤대요. 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친구들도 알 정도면 둘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방정을 떨며 대낮에 돌아다닌 거냐고요. 여기까지 들은 저는 얼핏 정신을 차려보니 눈가가 다 얼얼하더라고요. 눈물이 스르륵 고인 것 같았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이 나고 화가 오르면 이렇게 용암같이 얼굴에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나 싶더군요. 숨을 계속 몰아쉬는 저에게 예진 씨는 최종적으로 쐐기를 받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민 씨? 얘네들 그냥 선물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애기들 연애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아직 그쪽까진 상상을 안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얘네들 갈 때까지 갔어요.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요. 요 몇 달 사이 만나기만 하면 모텔, 호텔을 들락거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소, 이거 정민 씨 댁 주소 아닌가요? 그런 것 같던데. 예진 씨가 저에게 보여준 핸드폰 속 화면 사진은 포털 사이트의 이동 경로를 담아낸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집 주소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 이동한 내역 보니까 일반 가정집인데 저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고 호텔이면 모텔을 다니면서 왜 이런 데 갔나 했어요. 생각해보니 전에 영주가 자기네 집 땡땡동네에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집에 없으셨겠죠? 어디 가셨었나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운 머릿속을 되감아 보니 제가 지방 출장 간다고 3일 정도 비웠을 때였어요. 외롭게 캐리어를 싼 다음 그래도 아내에게 출장 다녀온다고 카톡을 남겼지만 읽고 대답도 안 해줬었거든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는 그 창술한 자식을 집에 끌어들였나 봅니다. 저는 엉망진창인 집을 저 역시도 의욕이 안 나 잘 돌아보지 않았고 원체 거실 소파에서 잔 게 좀 됐으니까 안방 쪽 사정은 뭔 일이 있는지도 몰랐죠. 완전히 아내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엄연히 제가 돈 주고 사서 장가왔던 이 집에 내 많은 배려로 내준 그 안방에 아내가 창수라는 놈을 끌어들여서 재미를 봤을 생각을 하니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머리도 돌고 눈도 도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저에게 예진 씨는 이제 결론을 내야겠다는 듯이 입을 열더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저에게 증거라는 건 충분히 있어요. 보아하니 정민 씨는 딱히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피해자이긴 하니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릴 수 있어요. 언제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할 이야기는 저는 제가 이것들의 쓰레기 짓을 안다는 것을 더 오래 참아줄 생각이 없거든요. 정민 씨는 어떻게 하실래요? 전 답이 안 나와서 그냥 멍하니 있는 중에 여기서 예진 씨가 제대로 펀치를 날렸어요. 솔직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안 살고 찢어질 예정이라 할 얘기 그냥 할게요.
이게 다 영주 덕이겠지만 영주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듯 창수 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민 씨를 아주 우습게 보더군요. 영주가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으니 아주 사기가 충천했나 봐요. 불빵 내용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 영주한테 장단 맞춰주면서 정민 씨한테 능력 없는 새끼네 뭐네 집 한 채 갖고 우리 애기를 이렇게 부려먹네 꼭 돈도 없는 새끼들이 혀가 기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뒤엎을지 덮고 사실지 그건 전부 정민 씨 선택이에요. 저는 뒤엎을 예정이고요. 거기까지 듣고 나서 저라고 뭐 별 수 있었을까요? 더 돌만한 포인트가 있나 했는데 아주 더 돌다 못해 손목을 꺾어버리는 기막힌 내용이었잖아요. 지주제에 저를 마구 상스럽게 언급하면서 내 아내와 뒹굴었다니 이쯤 되면 다 없는 건 물론이고 곱게 없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대기하고 있다가 저와 예진 씨는 한 번에 같이 움직여 현장을 덮쳤어요. 이렇게까지 하기에 고민이 참 많이 되었는데 얼마나 쓰린 속을 부여잡으며 며칠간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내한테는 일단 꾹 참고 속에서 올라오는 욕과 분노를 참으며 시뻘개진 눈으로 톡을 보내놨었어요. 나 3일간 대전 내려가. 둘러보느라 늦게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짧게 보내놓은 뒤 근처 조그만 모텔에 있으면서 중간에 예진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예진 씨 말로는 지 남편도 나가버린 뒤 연락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 추적해보니 저희 집 주소에 또 멈춰있다더군요. 저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장해서 돌아온 척 예진 씨와 주차장에서 만나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만 해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는데 문을 열고 나니 이 인간들은 거실에 있지는 않고 안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군요. 현관에 남자놈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아마 예진 씨는 그걸 보자마자 자기 남편 신발인지 알아채서 그런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그간 현장을 직접 본 적은 없었을 텐데 이제부터 정말 먹 같은 꼴을 눈에 담아야 하니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외려 제가 좀 더 담대해진 것 같더군요. 얘기를 건너들을 때는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이 되어 죽을 맛이었는데 현실과 맞닿으니 멋모를 힘이 솟아올랐어요. 이것들 진짜 적당히 봐주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깨를 바들바들 떨어대는 예진 씨에게 진정하려고 하면서 거실 쪽을 보니 이미 테이블 위에는 맥주가 굴러다니고 있고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먹다 남은 시뻘건 닭발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고 저는 그 역한 냄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 쏟아내긴 좀 그렇지만 그냥 정말 불구덩이 같은 못 볼 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안방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이것들은 둘 다 취해서 그런지 인기척도 못 느끼고 있지 뭐예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입으로 소리를 내뱉었어요. 처음엔 작게, 나중엔 아주 크게요. 창수야, 김창수! 그러자 제 말에 저를 돌아본 그 자식, 창수놈과 동시에 어설픈 눈으로 절 응시하던 아내까지 둘 다 기겁해서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군요. 나와 동시에 내 뒤에 서 있는 예진 씨까지 그 얼빵한 인간들 시야에 들어왔던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지만 소리를 차마 못 뱉는 걸 보니 정말 조금도 상상을 못했던 장면인가 봐요. 저는 그대로 쭉 이어서 말을 했어요. 정민이 새끼 왔다 창수야. 너 어지간히 날 하찮게 불러대더라. 난 너처럼 천박하진 않아서 새끼 안 하고 이름 곱게 불러줄게. 서로 와이프도 각자 재미 본 마당에 사이좋게 지내야지 안 그래? 그러자 창수놈이 인상을 쓰면서 옷을 허겁지겁 걸치더니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지 와이프 예진 씨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뭐라 꿍얼꿍얼거리면서 제 쪽으로 오더니 혀는 꼬부라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다시 제가 떠올려봐도 실감이 안 될 일을 질러버렸어요. 바로 예진 씨 어깨를 제 안쪽으로 확 잡고 끌어안은 다음 멍청한 얼굴로 서 있는 아내와 창수놈을 쳐다보며 말했죠. 창수야, 쟤는 너 가져라. 나는 이제 너의 예진이만 보고 살 거야. 쟤 말이야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근본도 없어. 남자 없이 못 살아서 죽는 애야. 너나 잘 가져. 근데 듣자 하니 너도 돈 나올 구멍 하나 없는 기둥서방이었다며? 예진 씨네 처가에서 기생하면서 살았다면서 어지간히 돈 많은 오빠 노릇하느라 똥줄 탔겠다. 잘 됐어. 그지들끼리 짐승같이 잘들 살아봐라. 나는 예진 씨한테 아주 홀딱 반했어. 야,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놓쳤냐? 나도 사실 첫눈에 반했는데 참고 있었어. 근데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저 거지 같은 여자를 물었네. 고맙다 창수야. 제 말에 예진 씨 역시 미간이 확 줄어들면서 눈이 엄청 커지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인상을 쓰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얼마 전 이혼을 했던 제 동료의 조언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던 게 있었거든요. 세상에 웃긴 게 뭔지 아냐? 첩이 첩골 못 본다는 말 있잖아. 그거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적용되더라. 지들이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뭐. 지들이 딴 남녀 만난 건 다 배우자 잘못이고 지 배우자들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참는 거야. 쓰레기 같은 것들. 이 말을 듣고 내가 겪은 배신감을 아내와 그 창수놈에게 똑같이 심어주면서 생채기를 내고 싶었어요. 지들도 감정에 있는 동물이면 역으로 겪어봐야 이 토할 것 같은 심정을 알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엄청나게 화려하더군요. 아내는 역시나 예진 씨에 대한 열등감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그 창수인지 영수인지한테 집착하고 지 남자로 만들어서 이기고 싶었나 봐요. 그 사이에 껴있던 저는 완전 인간도 아닌 오징어 취급을 했던 거고요. 제가 예진 씨를 끌어안고 다정한 태세를 취하자 아내는 숨 넘어갈 듯한 표정으로 눈이 시뻘개졌어요. 야, 이 미친 것들아. 야, 이정민 너 미쳤어? 어디 전현이랑 이리 와 니네. 이러면서 저와 예진 씨에게 달려들길래 제가 당장 꺼지라고 호통을 질렀어요. 너 같은 거 돈도 없고 주제도 없고 뭣도 안 되는 거 받아들여줬어. 여지껏 등신같이 참고 살아줬다 너. 근데 겁도 없이 이딴 짓을 저질러? 내 집에서? 네 꼴을 봐. 너 수치스럽지 않냐? 그걸로 밖에 내쫓기면 너 어떡할래? 난 이제 너 버릴 거야. 네 덕분에 예진 씨 만나서 새 인생 살 거야. 네 얼굴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으니까 꺼져. 주제도 안 되는 게 몸만 쳐왔으니 몸만 쳐나가.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나가고 싶으면 3초 안에 당장 튀어나가라. 경찰 부르기 전에. 그러자 아내는 박박 악을 쓰며 울어대고 저보고 불륜남이라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제가 곧장 휴대폰을 들었어요.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내 집에서. 창수야 너도 당장 꺼져. 그걸로 이 대낮에 밖에 돌아다니기 싫으면 몸 좀 가리라고. 누가 신문지라도 주겠냐 니네한테? 그러자 창수놈은 숙취가 와서 죽겠는지 괴로운 얼굴을 하고는 옷을 허겁지겁 주워 입더니 니들 불륜이다 어쩌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니네 가만 안 둬. 나 니네 고소할 거야. 신고할 거야. 해봐. 니네가 무슨 증거가 있냐? 뭐 녹음이라도 했어? 그꼴로? 우리는 증거를 이따만큼 갖고 있어. 우리가 증거 미리 내버리면 끝이야. 꺼지고 이혼이나 빨리 해줘라. 둘이 제발 잘 먹고 잘 살아. 이래하여 둘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고요. 예진 씨는 충격이 꽤 컸는지 한참을 손을 달달 떨더군요. 저에게 자신있게 외도 내용을 전달할 때와 달리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된 쇼크가 감당이 안 됐나 봐요. 이래저래 마무리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과 쇼를 했다며 저도 양해를 구했네요. 이제 그 후의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 뒤로 꼿꼿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저에게 아내는 끝까지 악을 쓰더라고요. 뭘 그렇게 막판에 이혼당하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창수놈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개털인 걸 알아서 그러는 건지 지가 지독하게 열등감 갔던 예진 언니랑 제가 놀아난 게 분한 건지 아무튼 정신이 이상해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걸 제가 처절하게 내쳤더니 급기야는 그렇게 뒷방노인네 취급하던 우리 어머니께 찾아가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얼마 뜯길 위자료도 없는 주제에 그 돈 몇천 줄 수도 없어서 저한테 사정을 하고 끝까지 추하게 굴더군요. 아무튼 이혼은 잘 되었고 저는 기존 제 집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그쪽 예진 씨도 이혼했다는 것만 서로 보고를 하고 그 뒤 근황은 거의 알질 못하네요. 아, 창수놈은 차 팔고 뭐 어쩌면서 위자료 주고 했다던데 거기도 황금알을 벤 거위를 놓친 셈이니 어지간히 아쉬웠나 봐요. 죽을 죄를 졌다면서 장모님께 찾아가고 했다는데 어쩜 이렇게 상간 년놈들은 뒤에서 하는 짓이 다 비슷할까요? 저는 돈 없다고 악을 써대는 아내를 윽박질러 위자료를 받아냈고 사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좀 다른 쪽으로 신경을 돌리면서 살아볼 예정이에요. 참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야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